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날의 기적 9번째 시간 문을 엽니다. 그동안 제가 쓴 책 내 안의 꿈있지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면서 평범한 한 아줌마의 삶에서 꿈이 그 삶에 어떤 채색을 입히고 꽃길도 되게 하고 소풍길도 되게 하는지 여러분들도 함께 느끼셨을 줄로 압니다. 저 같은 사람의 삶에서 그것은 그 꿈의 가치로서는 최고의 가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은 삶에서도 꿈이 그 가치를 제게 더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제 책에서 이제 마지막 꼭지를 읽어드리고 제 책 얘기는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제 꿈길이 어떤 길인지를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깊어가는 인생. 감사장 김창수. 내 남편 그리고 우리 세 아이들의 아버지 당신은 지난 3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과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이룬 우리 가정을 위하여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였음을 압니다. 이에 아내인 나 이경영과 우현, 서현, 영현 세 딸들은 그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사랑과 존경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현, 감사합니다. 서현, 사랑합니다. 영현. 2016년 11월 29일 결혼 30주년 기념일에 언젠가 한번 남편에게 감사장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30주년 기념일쯤에는 충분히 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 장을 쓰고 또 다시 쓰며 준비해 건넸는데 정작 한마디밖에 못 읽고 눈물부터 쏟아지고 목이 맨 건 나부터였다. 훅 날아가 버린 30년 세월이 남긴 것들을 뭐라 형용할 수 있을까? 옆에서 지켜보던 아이들은 엄마가 써놓고 엄마가 감격해서 운다며 둘째가 뺏어가 대신 읽어줬다. 남편은 자기가 준비한 현금 봉투를 부끄러워하며 감격에 겨워했다. 1억짜리 선물이라며. 기념일이나 생일들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 없이 평생 성실히 챙겨준 사람인지라 요즘 정신없이 바쁜 현장 상황에 카드 하나 준비 못한 것쯤 넘어가 준다. 이렇게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오는 길목길목 때때로 섞여든 거칠고 쓰라린 것들을 인하여 나는 슬픔이 거름이 된 시들을 썼었고 그런 시들을 앞으로는 영 안 쓰게 되길 바라보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저녁이면 눌러둔 슬픔들을 불러낸다. 나와도 된다고. 나를 차지해도 된다고. 가만히 말하고 슬픔들에게 나를 내어준다. 이 시는 어떤 슬픔으로 썼던지 기억도 안 난다. 이런 눅눅한 시들을 쓰며 견뎌내야 할 만큼 삶이란 것 녹록치 않다는 것쯤 나도 안다. 30년이 2시간짜리 무성영화 한 편처럼 휘릭 지나가 버렸고 전반부 대부분은 흐림이었다. 그 시간들은 그때를 살아내기에도 버거운 시간들이었다. 그 삶에 우러나는 감사가 끼어들 여유는 없었다. 내 꿈은 어디에 박혀 있었는지 한참을 찾아봐야 하는 때였다. 때로는 그 삶에서 도망치려고도 했다. 그때마다 나를 붙잡은 건 아이들이었다. 남편에 대한 마음이나 부부로서의 의리보다 더 강하고 본능적인 건 모성이었다. 셋이나 되는 아이들은 삼겹밧줄이 되어 30년의 세월을 단단히 이어붙였다. 그렇게 견뎌온 시간들 뒤에 이런 감사의 강이 흐르고 있을 줄 몰랐다. 어딘가에 박혀있던 꿈이 제 부피를 늘리고 덩치를 더해 키워갈 날이 이렇게 빨리 당도할 줄 몰랐다. 나를 삼키던 시간들을 견뎌낸 후 가장 먼저 나를 일으켜 세운 건 내 오래된 꿈이었다. 나를 속박하던 여러 이름들에서 자유로워진 나를 그 꿈이 굳이 오래 흔들어댈 필요는 없었다. 나로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자 당연하다는 듯 내 안에서 숨쉬듯 함께 있어온 꿈들과 나는 손을 맞잡았다.
그때는 그럴 여유가 없어 그럴 줄 몰랐을 뿐 여유가 주어지자 그건 숨쉬듯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렇게 나는 여행작가 과정을 찾아 나섰고 여행작가가 되리라는 꿈을 꾸었고 여러 권의 여행기들을 사들였다. 그리고 한참을 도서관에서 여행기들만 읽어댔다. 여행작가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다. 여행과 글쓰기. 그래서 나는 그 한마디에 끌렸다. 그러다 한 발짝 더 나가봤고 그 한 발짝은 내 꿈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다 내 꿈이 가르친 길이다. 이끌어준 길이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 한 가지는 내 꿈이 조금씩 익어갈수록 내 삶에 감사가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분명 내 꿈이 이끄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길에는 긍정과 감사의 에너지가 넘쳐 흘렀다. 나는 그 길을 가며 그것들을 피해갈 수가 없다. 뭐인 일인지 모르겠다. 내 꿈이 익어갈수록 내 삶이 감사로 깊어가는 것을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다. 꿈이라는 자기장이 감사를 끌어들이는지 감사의 에너지가 꿈의 걸음이 되는지는 나도 알 수가 없다. 감사의 힘을 잃고 일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힌다.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시간에 곡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들은 언제나 무표정한 인상을 쓰고 있는 나의 모습을 거울로 확인한 후에야 끝이 난다. 젠틀 몬스터 매장은 사방이 거울로 둘러싸여 있다. 책을 읽기 전 엄마가 전해주셨던 감사의 힘은 내가 여유 있을 때 잠깐 들여다보는 정도의 작은 울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거나 공연 준비로 바쁘고 예민할 때는 쉽게 지나쳐버리게 되었다. 지극히 수동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책을 읽고 난 후 감사의 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감사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삶에 적용시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책 속에서 소개된 데비의 이야기처럼 생방송을 앞두고 비행기가 취소되었음. 세상은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의 연속이다. 그 일들은 갑자기 찾아온 행운일 수도 있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불행일 수도 있다. 행운만 찾아온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아쉽게도 인생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고 없이 닥친 불행 앞에서는 어떻게든 감사한 점을 끌어내는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비행기가 취소된 후 벌어진 짜증나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데비가 그럼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고 지나쳐버렸다면 그가 받았던 기적과 같은 행운들은 아마 그에게 가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동안 나쁜 생각들에 사로잡혀 나에게 오려던 감사한 일들과 행복들을 얼마나 놓치고 살았을까?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방금 했던 생각을 이렇게 바꿔본다. 감사하는 힘으로 인해 내 삶에 어떤 행복한 변화와 행운이 찾아오게 될까? 감사의 힘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시간과 노력을 쏟은 일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따르듯 감사의 힘 역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애써 떠올리려는 노력과 그 시간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생의 큰 굴곡은 나의 영역이 아니지만 그 굴곡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나의 몫이다. 또한 크고 작은 낭떠러지에서 감사의 힘은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날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걸 사용하느냐 놓치고 지나치느냐 하는 것도 나의 몫이다. 언제 어떤 일과 마주치더라도 그 속에서 또 다른 행복과 행운을 찾을 수 있도록 남겨진 날개로 낭떠러지에서도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감사하는 능력을 기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2017년 3월 17일 김영현. 꿈으로 감사로 깊어가는 내 인생을 들여다보며 그 놀라운 비밀을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다. 위 글은 그래서 가족이 함께 읽게 된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막내가 써보낸 독후감이다. 막내는 감사일기도 쓴다고 했다. 나는 뛸 듯이 기뻤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귀한 것의 가치를 알아보고 부모가 주고자 하는 것을 곱게 받아들이는 자식이 얼마나 대견하고 고마운지는 주고받아 봐야 한다. 그 전에 줄 수 있는 나부터 먼저 되어야 한다. 무엇을 줄 수 있을지는 나 먼저 넓어진 다음이다. 나 먼저 깊어가야 줄 수 있다. 내 뒷모습을 보일 자식이 있음은 내가 살아갈 힘이고 동시에 나를 수시로 일깨우는 펄은 서슬이기도 하다. 내가 더욱 꿈으로 익어가고 감사로 깊어가야 할 충분한 이유이기도 하다. 책 읽고 글 쓰고 걷고 노래하고 내가 걸어갈 길들이 보인다. 꿈의 손을 잡고 걸어갈 길은 멀고 아득하다. 끝이 보이지 않아 좋다. 그 길 끝에서 무엇을 만날지 알 수 없어서 더욱 좋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다. 답을 몰라 따라오는 재미가 있었다. 그냥 그 길 위에서 걸을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한 가지는 알겠다. 그 길을 오래 걸을수록 내 삶이 붉게 익어가고 고요히 깊어갈 거란 걸. 그 한 가지만으로도 살아볼 만한 인생이다. 아직 반도 못 산 창창하고 푸른 청춘이다. 삶이야 붉게 익든 깊어가든 꿈에게 길을 물어 여기까지 걸어온 나도 꿈의 손을 잡고 계속 걸어갈 나도 마음으로야 늘 푸른 청춘인 걸 나도 어찌할 수 없다. 내 인생만 일렁이며 익어가길 바라는 욕심까지 부려볼 참이다. 이렇게 제 책은 끝이 납니다. 평범한 한 사람의 인생에서 꿈이란 것이 얼마나 그 삶을 충만하게 하고 고운 채색을 입히고 또 감사까지 불러들이는 자기장이 되는지를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그 책 초고를 쓸 때 제가 참 여러 번 느꼈던 감정이 어떤 거였냐면요. 그 드라마 있었죠. 그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 제가 재밌게 뭐 이렇게 이어서 보진 못했는데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보면 그 막내 아들에게 그 회장이라는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상속자가 되려면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 이런 얘기도 제가 생각이 났었는데 그 책을 끝까지 써낸다는 엄중한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내고 그 무게를 내가 끝까지 들어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떨 때는 막 가위가 눌리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느낌을 참 여러 번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이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을까? 그 가위 눌린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제가 멈추기도 하고 다시 기운을 내서 쓰고 하면서 끝까지 어쨌든 걸어갔더니 새로운 문도 열리고 너무나 빛나는 길들을 제가 보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두 번째 책 초고를 지금 쓰면서 지금 그 다른 공부 시작하면서 저는 절대 무리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 잠시 멈추고 있긴 한데요. 공부가 끝나면 이어갈 생각인데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막 가위 눌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가봤기 때문에 그 가치 또한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을 한 권 써냈다는 그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거 같아요. 그 책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 가치가 가장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그 책을 한 권 써냄으로 인해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지 말씀드렸죠. 그런 놀라운 변화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꿈꿔보시고 용기를 내보시고 혹시 저처럼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은 끝까지 한번 걸어가 보시길 정말 제가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멋진 일이거든요. 한번 해보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들이 그런 용기를 여러분께 드렸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는 마무리하고요. 그동안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 얘기들이어서 제가 이렇게 수다를 막 떨고 노래도 참 여러 번 불렀어요. 제가 그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직도 내 안에 그 사이비 딴따라끼가 아직도 건재하구나. 아직도 나는 무대가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는 목소리가 받쳐주질 않아서 노래로는 안 될 것 같고 남은 인생에서는 남편과 함께 손잡고 클래식 기타를 품에 안고 무대에 오르는 그 길을 계속 꿈꾸고 행복하게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읽다 보니까 자꾸 수다가 이어졌는데 이제 검증되고 정말 훌륭한 작품들 읽으면서는 그런 수다는 떨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책들만 읽어드릴 건데요. 제가 첫 번째로 읽어드릴 책은 제가 고민을 했는데 오프라 윈프리의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그 책을 먼저 읽을까 했는데 그 책은 그 다음에 읽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초고 쓰기 그 직장 3년 전까지 제가 다녔었는데 그때 제가 마지막 코스로 늘 갔던 곳이 도서관이라고 했잖아요. 문 닫을 때까지 책에 파묻혀서 있다가 집에 12시 문 닫는 거 보면서 12시에 나와서 탄천을 30분 걸어서 집으로 왔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정신이 나갔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10시 반 가까이에 그 정도에 자고 있는 사람이니까 9시만 되면 잘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떤 짓까지 했냐면 9시에 집에서 도서관을 가려고 그것도 탄천을 걸어서 가려고 집에서 나서던 때도 있었습니다. 한 2-시간이라도 가서 책 보다 오고 싶어가지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집에 와서 뭐 1시 반, 2시 반에 잠자고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건강을 잃게 되지 않았나 그것도 아마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정말 읽고 또 읽었던 책이 박완서 선생님 작품이에요. 그 말맛이 얼마나 그 박완서 선생님만의 그 말맛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갖은 양념으로 조물조물 너무나 맛깔스럽게 묻혀낸 나물 반찬 같은. 그래서 다른 분들 작품을 읽으면 이렇게 좀 간이 슴슴하고 좀 간이 잘 안 맞는 그런 느낌도 살짝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읽고 또 읽었었는데 처음 읽었던 책이 굉장히 아직도 그 세 딸들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초희, 우희, 말희였어요. 휘청거리는 오후라는 작품이었는데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완서 선생님 작품 중에서 이제 제 채널을 찾아 들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제 나이 또래 비슷한 분들이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노년을 앞두고 있는 나이잖아요. 그분의 작품 중에 노년 문학이라는 그런 카테고리를 하나 정말 우리 문학사에서 이렇게 새롭게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오늘 제가 찾아보니까 그 방통대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지난 17일에 그 국어국문학과 방통대 국어국문학과 박태상 교수의 그 박완서 노년문학의 총체적 연구라는 그 주제의 연구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2019년 한국학 총서 사업 신규 과제로 최종 선정됐다는 이런 그 기사가 교수신문 기사가 지금 인터넷 들어갔더니 떠 있더라고요.
그 박태성 교수는 그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서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런 사회를 준비하면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특히 박완서 작가의 노년 소설 연구를 통해서 노인 소외와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1인 가정과 고독사 등 초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고 이에 대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그런 연구를 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그 도서관에서 읽었던 너무도 쓸쓸한 당신이라는 책 며칠 전에 제가 샀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읽고 싶어서. 그리고 친절한 보키씨라는 책은 저희 집에 있고, 오래된 농담,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저희 집에 박완 선생님 책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작품들 중에서 노년 문학의 카테고리에 들만한 작품들을 위주로 제가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 작품들 읽으면서 가슴으로 새어드는 그 쓸쓸함과, 아, 나이 들어가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노년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막 가슴이 시린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박은 선생님은 그 인간 안에 있는 허위, 위선 이런 거를 정말 민망하도록 그 극명하게 꺼내서 이렇게 묘사해 내시는 그런 능력이 정말 탁월하신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보면 우리 안에 그런 게 얼마 정도는 전혀 없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것들을 막 들키는 것처럼 민망하고 얼굴이 막 화끈 달아오를 때도 있고, 막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거 느끼고 또 노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덜 고독하게 가족과도 단절되지 않게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런 그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너무도 쓸쓸한 당신은 그 1998년에 출간이 됐는데, 박완서 작가님이 그 당시에 67세셨어요. 아주 오래된 농담은 70대에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70대에도 작품 활동을 왕성히 해가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정말 그 롤모델이시고,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한번 꿈을 꾸어봅니다. 저도 제가 타이틀에 이 작가라는 그 타이틀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넣었던 이유는, 그렇게 자꾸 불리고 내 스스로 그렇게 내 안에서 그것을 인식하고 이 작가란 다름 아닌 오늘도 글을 쓴 사람이다라는 말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자꾸 불려지고 제 스스로도 나는 작가의 길을 가려는 사람이다, 가고 있다라는 걸 자꾸 의식하고, 그래야지 글을 계속 쓰고 즐겁게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타이틀을 굳이 넣었었는데요. 저도 70, 80까지 계속 글을 쓸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꿈인데 꿈은 늘 야무지게 꾸어봅니다. 이 책 그 출간 소식을 경향신문에서 전했을 때 박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늙은 삶도 맛있단다. 마른 꽃 같은 늙은이를 너무 불쌍해 마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랬는데, 노년 문학이라는 그 길을 개척하신 작가님으로 아마 우리 문학사에서 오랫동안 그 족적을 남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 10번째 영상부터 박완 선생님의 노년 문학에 들어가 있는 그 작품들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 생각 같이 해보고 느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이제 수다도 그만 들겠습니다. 그동안 두서없는 제 수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날씨가 좀 많이 흐린데요. 내일 숲동지들이랑 여름 숲 찾아 나서기로 했는데 비가 오면 우산 쓰고 숲길 걷는 것도 참 운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